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가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 보십시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국제 간에 상인들끼리 물품을 거래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 사이에서 대가성 급부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물품을 거래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역도 무형 무역도 있어요. 유형 무역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 우리가 무역이라 얘기할 때는 상품 무역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무역도 있죠. 그래서 서비스 무역 같은 경우는 무형의 자산, 지적재산권, 노하우, 기술 특허권, 이런 것들이 상호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유형제하고 무형제를 모두 포함해서 거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역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그 상품 무역에 좀 한계를 두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가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 사이에서 대가성 급부라는 게 반드시 수반돼야 되죠. 요 대가성 급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대금 결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무역의 경우에는 물품 대 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죠. 고대 사회 때부터 존재했던 가장 그 전통적인 무역의 방식이 바로 물물교환이에요. 바터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바터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대금 결제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자 대 물자로서, 물품 대 물품으로서 거래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흔하게 지금도 발생되어지는 형태고,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무역의 형태는 바로 물물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무역을 이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이 표현보다는 국제 상거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커머스 트랜잭션이라는 표현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한자로 우리가 표현할 때 무역이라 표시하고,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국제 상거래라고 표시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관련되어지는 영어 용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인터내셔널 커머스 트랜잭션, 이런 표현 방법 다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이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공동시장이라는 게 등장했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해외 직구 하시잖아요. 알리바바나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직구, 해외 쇼핑 많이 하시죠. 그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곳을 우리가 무역에서는 온라인 공동시장이라 표현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마켓플레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존, 알리바바 단순하게 이렇게 해외 직구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이제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학식을 갖추시는 분들 이제 입문 단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용어들도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는 게 맞죠. 그래서 뭐 해외 직구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온라인 공동시장이라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어들도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 한 개 한 개 지금부터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공동시장을 통한 전자상거래죠. 일렉트로닉 커머스, 우리가 줄여서 이제 EC라 부르죠. 전자상거래가 점점 더 확대가 되어지고 있죠. 처음에 전자상거래 등장했을 때는 기업과 기업 간의 상거래, 우리가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상거래, B2B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B2C, 기업하고 소비자 간의 상거래 쪽으로 점점 더 상거래 범위가 확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진 규모는 점점 더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과 관련되는 용어로서 우리가 월드 트레이드라는 용어도 써요. 세계 무역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세계 무역. 자,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를 하는 데서는 눈에 보이는 장벽,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러한 장벽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진 장벽. 오늘날은 KC 인증, 뭐 중국의 CCC, 뭐 그다음에 그 할랄 인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교와 관련된 인증들, 각종 인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증들도 전부 무역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벽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도 있어요.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완전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개념, 그걸 우리가 월드 트레이드, 세계 무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 세계 무역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향점일 뿐이지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실현이 될 수도 있어요. 강력한 절대 군주가 나타나서
지구를 한 개의 국가로 평화 통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역이라는 거하고 관련되어지는 장벽들이 사라지게 되고 어쩌면 무역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전 지구가 한 개의 국가가 되니까 국내 상거래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세계 무역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계 무역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정치적인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 그 다음에 지향점,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 요게 이제 우리가 월드 트레이드의 개념으로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존재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상당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가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제도적인 장벽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상인들 스스로 그리고 시장의 자유로운 우리 경제학 기본 원리에서 자유로운 수요 공급 기능에 맞춰 가지고 균형 있는 전 세계 경제 활동이 달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과 관련되어서 세계적인 지향점으로 우리가 추구할 때 이제 월드 트레이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무역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국제 상거래,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의 개념은 유형무역도 있고 무역무역도 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유형무역, 무역무역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무역은 이제 유형무역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는 용어보다는 앞으로 물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유통적인 측면에서 상류적인 측면에서의 상품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국제 상거래와 관련되어서는 상품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여러분들도 저도 다 이제 물품이라는 용어, 굿이라는 용어로 다 통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품을 거래를 하는 유형무역,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 그 다음 오늘날 이 지식재산권, 지적 소유권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모든 국가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자적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전자적 용역이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형태가 없는 자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을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무형무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좀 넓은 의미에서는 무형무역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무역 국제 상거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이라는 용어 중에 foreign trade, 외국 무역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외국 무역. 자, 이 외국 무역은 뭐냐면 한 나라가 스스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서 자국 입장에서 바라본 무역의 형태, 그걸 우리가 외국 무역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주체 주관적 입장에서 무역이라는 개념을 볼 때 우리가 대외국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oreign trade, 외국 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역과 관련된 법규는 우리나라 법규만 하더라도 50개가 넘어요. 그 50개가 넘는 법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규들이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항거래법에서 수출입 3대 기본법이라서 또는 무역 3법이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역에 있어서의 근간이 되는 법은 바로 대외무역법이에요. 대외무역법. 우리가 대외국하고 무역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어지는 가장 기준이 되는 법규입니다. 이 대외무역법이 영어로 표시하면은 Foreign Trade Act예요. Foreign Trade Act. 외국 무역 법규예요. 외국 무역 법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외무역법이라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영문으로는 Foreign Trade Act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내법입니다. 국내법. 즉 우리가 무역의 주체로서 무역을 바라볼 때 외국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이 Foreign Trade Act예요. 그래서 이제 Foreign Trade라는 이런 용어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Foreign Trade라는 용어 안 쓰고 International Trade라는 용어를 씁니다. International Trade.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 다 정리 끝났어요. 이제 Foreign Trade라는 용어가 있고 International Trade라는 용어가 있고 World Trade라는 용어가 있댔죠. 그리고 오늘날 International Trade라는 요 용어를 뭘로 많이 쓴다고요? 우리말로 이제 국제 상거래. 그래서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개념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교재를 보게 되면은 교재 밑에 각주를 다 달아놨어요. 각주. 여러분들은 각주 같은 거를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각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서 문맥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각주로 해서 밑으로 다 빼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특정 단어, 특정 문장이 뜻하는 부분이, 그리고 요즘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특정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어느 책에, 어느 페이지, 어느 논문에 어디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요즘은 다 각주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험서를 할지라도 보통 수험서 같은 경우 이런 거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에 이건 상호 약속, 이 약속은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 기본이에요. 양심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게 없는 교재는 저는 별로 좋은 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재나 이런 거 선택할 때는 각주가 있는 책을 고르셔야 돼요. 편저이든 저이든 공저이든 상관없습니다. 각주가 없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먼저 특정한 부분의 체계를 갖추고 학문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의했고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부분인데 참고할 만하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용을 할 수 있죠. 인용을 했으면 누구에게 인용을 했다라는 내용 정도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의상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소양이에요. 이런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교육을 한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참고 서적을 보실 때도 항상 각주가 있는 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지식을 함부로 빼앗아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공을 시키기 위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용이 알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자 하는 각종 자격증, 고시 이런 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실무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가 장벽들도 있고 지켜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돼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역은 일반적인 국내 상거래와는 다르게 특수하게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국제 상거래를 수행할 때는 정치적인 부분, 또는 언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문화, 종교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거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는 언어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언어는 기본이에요. 언어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문화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그 특정한 지역에서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몸에 배인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몇천 년을 살아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는 인정입니다. 이해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줘.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적 환경이에요. 특히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 환경이에요. 그 특정 종교에서는 특정한 그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러한 육류를 우리가 공급하겠다는 그 마케팅 계획을 세우겠다.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왜 안 먹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려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종교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또 깊이 있게 연구하고 헤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역을 할 때는 실무에서도 상사에서도 다 똑같아요. 예,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인정을 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장벽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내 상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특수한 제약적 조건들이 있어요. 이러한 제약적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거는 시험하고는 관련 없고 나중에 실무를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국제적인 상관습하고 법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국제 간의 상거래를 수행하면서 상관습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오해가 발생이 되고, 오해가 발생이 되면 분쟁이 발생돼요. 그렇다 해서 뭐 전쟁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제적인 중재 기구라든지 국제 재판소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관련되어지는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판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국제기구, 국제단체, 상인들과의 모임, 이런 데서 상인들끼리 거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상관례와 관습에 대해서 통일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완전 통일화는 되지 않다 할지라도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할 때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지침서를 합의를 해 놓게 된다면 실제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데도 상호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봄으로써, 이해를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각각의 세부적인 업무 분야와 관련되어서 많은 기구하고 단체에서 국제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국제 상거래 관습 법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약서에 실제로 이제 그 준거법 형식으로, 준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양 당사자가 계약서상에서 특정한 법규를 우리 거래에서는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 사용하자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준거법이라고 불러요. 그런 준거법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준거법 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계약서에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자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들은 그 법을 참고로 해서 당사자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결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법하고 구별해서 준거법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제협약 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준거법으로서 이제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인코텀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는 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역과 관련되어진 국제상거래 관습은 지천에 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국제적으로 무역하고 관련되어진 데 관심이 있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분쟁 해결에 의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체들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상인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국제상관습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전부 다 보게 돼요. 저랑 그 내용을 싹 다, 각 조항들 다 분석을 하고 다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상관습 내용 잘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무역은 크게 계약 파트가 있고 대금 결제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운송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물 운송과 관련되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근데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쟁 해결 파트 해서 이제 크게 5개 파트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5개 파트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어지는 국제 상관습 법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게 나오죠. 일면 우리가 CISG라고 불러요. 유엔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앞에 유엔을 붙여서 UNCISG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해서 다른 말로 비엔나 협약이라고 불러요. 이 아이 이름은 굉장히 길죠. 자, 이 아이는 1조부터 101조까지 총 101개의 조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매 당사자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특정 당사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본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권리 구제와 관련되어지는 내용, 이런 것들을 유엔이라는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협약입니다. 협약. 요게 이제 실제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는 협약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 비엔나 협약 내용은 1조부터 다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지금은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협약 이름이 있는데 UN CISG, CISG 또는 비엔나 협약이라 부르고 풀네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는, 광범위가 아니고 거의 필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인들 사이에서 가격 조건에 구체적으로 쓰는 국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예요. 인코텀즈. 10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제 숫자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될 때마다 그 숫자들이 단위가 이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코텀즈 1980, 인코텀즈 1990, 인코텀즈 2000, 인코텀즈 2010. 최초 버전은 1936년도에 제정됐어요. 누가 제정했냐면 ICC라는 단체에서 제정했어요. ICC는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전 세계 상인들 간의 계모임 집합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한 ICC의 대한민국 지부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그래서 전 세계 지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ICC에서 결정한 내용들은 바로 각 나라에 있는 ICC 지부를 통해서 전부 다 전달돼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 우리나라 상업인하고 공업인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죠. 거의 중소기업 이상은 거의 다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상인들 간의 어떤 결정한, ICC가 결정한 어떤 내용들은 바로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 상인들이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되어서 어떤 의무행위를 수행을 하고 분쟁이 발생될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겠죠. 자, 비엔나 협약은 매매 당사자 간에 있어서 의무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인코텀즈는 역시 매매 당사자 간의 의무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인코텀즈는 셀러가 지켜야 되는 의무 10가지, 바이어가 지켜야 되는 의무 10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CISG는 셀러하고 바이어가 지켜야 될 의무가 10개만 있는 건 알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의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인코텀즈는 구체적으로 10가지씩을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인코텀즈 안에 있는 각각의 규칙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셀러들이 어떤 의무, 바이어들이 어떤 의무를 10개씩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다 확인을 할 겁니다. 물론 다 영문으로 볼 거예요. 우리말로 안 봐요. 싹 다 영어로 봐야 돼요. 잊지 마세요. 무역 영어 과목이에요. 무역 한국어 과목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고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GA라고 있죠. 영국 물품 매매법. 이거는 또 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영국 3법입니다. 우리가 영국 3법도 알아야 돼요.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상징적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 존재.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간의 상인들 간에 적용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인코텀즈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졌던 게 있는데, 그게 영국 물품 매매법인데, 영국 국내법이지만, 영국 국내 상법이지만, 왜 이 아이를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그 이름, 명칭을 다루고 있냐면은, 영국은 우리가 영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대영제국이라도 표현하죠. 아직까지도 영국에서는 그 민족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자기네들 상법을 만들 때 마치 외국과 거래하는 개념, 그 개념에서 자국 국내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엔에서 비엔나 협약을 만들 때 그 영국 물품 매매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가 SGA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UCC, 미국 통일 상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상법이에요. 이름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alls Oxford Rule for CIF Contract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인코텀즈 배우게 되면 CIF라는 가격 규칙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32년도에 그 전반적으로 CIF라고 하는 이 인코텀즈에서 정한 CIF도 1936년도에 정리해서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인코텀즈 만들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상인들 사이에서 가격과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최초에 한 게 36년도예요. 따라서 그 이전부터 상당히 많은 그 상인들 간에 사용했던 가격과 관련되어지는 규칙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인코텀즈보다도 먼저 와르소 옥스퍼드 룰에서 이와 관련되어진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CIF 지금 이게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CIF와 관련되어서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가. 자, 그리고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저게 이제 영어로 읽느냐 러시아어로 읽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W가 러시아어로는 무 발음 나죠. 그래서 바르샤바라고도 읽어요. 바르샤바. 와르소라고도 하고 바르샤바라고도 하고. 이제 또 기초 상식 한 개 늘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라틴어도 배웁니다. 라틴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상식의 폭이 넓어요. 물론 깊이 있게는 못 해줘요.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나라에 있는 기본적인 언어들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씩은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잉글리시 과목을, 이 무역영어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상식의 폭이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 학습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익한 과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름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령거래 조건이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령거래 규칙으로 다 바꾸세요. 규칙이라 쓰셔야 돼요. 과거에는 조건이라 썼는데 요즘은 다 규칙이라고 이제 규칙으로 쓰기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강의하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워낙 조건이란 말이 익숙해 오다 보니까 이걸 몇십 년 동안 쓰던 말이니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이제 ICC에서는 다 규칙으로 쓰기로, 룰로 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배울 때부터 규칙 이런 표현 쓰세요. 저도 간혹 강의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조건이란 말을 쓸 건데 그래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넘게 써오던 말이라서 제가 인식을 하지만 또 이제 설명을 또 깊이 있게 그리고 장황하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조건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 최대한 그 규칙으로 저도 의식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처음부터 규칙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금 결제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협약, 나중에 이제 신용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신용장과 관련되어지는 국제통일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신용장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 알게 될 거예요. UCP라는 게 있어요. UCP. 화한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버전은 1조에서 39조까지 총 39개의 조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ISBP라는 게 있어요.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를 줄여서 ISBP라고 그래요. ISBP.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날 무역하고 관련된 서류가 과거에는 종이 서류를 많이 썼지만 오늘은 전자문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문서와 관련되어서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종이 문서하고는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서 자체가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방식이나 형식 이런 것들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래서 이 자 붙으면 다 전자적하고 관련되는 거죠. EUCP라는 게 있어요. EUCP 버전이 있습니다. 최초 버전은 1.0 버전이었고 업그레이드해서 1.1 버전이 있습니다. 1.1 버전이. 그래서 EUCP라는 말은 여기는 없지만 여기 EUCP는 반드시 뒤에 버전 쓰세요. 그래서 1.1 혹시 또 개정이 되면 1.2가 될지 2.0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정이 되면 버전이 바뀌게 되면 버전을 쓰셔야 돼요. EUCP는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버전을.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1.1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1.1 버전일 겁니다. 혹시 바뀌게 되면은 뭐 동영상에서 자막 처리해서 뭐 몇 점 몇으로 바뀌었다는 자막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자막을 지금 못 보시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1 버전이다. 지금은 어차피 다 봐요. 다 볼 거예요. 이것도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다 볼 거예요. 전부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보고 또 지나갈 수 없고 지금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책에 있는 목차를 본다라 생각하시고 지금 가볍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뭐야? 왜 안 해주지?
그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거 며칠을 해야 돼, 며칠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매뉴얼 좀,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계약에 어떤 게 있고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제에는 어떤 게 있고 운송에는 어떤 게 있고 보험에는 어떤 게 있고 분쟁에는 어떤 게 있다. 이것만 지금 아시면 돼요. 학교에 처음 또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성향이나 특성, 직책 이런 거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늘어가시는 거. 그리고 무역에도 어음을 씁니다. 무역에도. 이 무역에서 쓰는 어음은 그냥 어음이라 안 하고 우리가 환어음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환어음하고 관련되어서 적용되는 규칙인데 그걸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라 불러요. URC랍니다. Collection, 추심, URC라 불러요. URC. 자, 그리고 운송은 선박으로 할 수도 있고 철도로 할 수도 있고 비행기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개의 운송 수단으로 운송 서비스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른 운송 수단을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합 운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수단별로 적용되어지는 국제 협정이나 규칙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해상 운송에는 헤이그 룰,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철도에는 CMR이라는 게 있고 도로에는 CI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제네바 협약, 제네바 국제협약, 제네바 협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복합 운송화와 관련되어지는 UNMT 협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화와 관련되어서는 몬트리올 협약, 와르소 조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송 수단별로 전부 다 뭐라고요? 다른 협정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MIA 영국 해상보호법이 개정됐어요. 자, 1906은 여러분들 지웁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 1906이었다가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그 MI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국 해상보호법. 이것도 영국법이에요. 근데 아까도 그럼 영국법이 왜 자꾸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때 영국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식민지 정책도 굉장히 강화했었고 한때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일끄는 해군은 무적 함대라 불렸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당시가 있습니다. 그때 국제 상거래도 영국이 거의 다 주동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거래와 관련되어지는 국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관습이나 법규들은 영국 자기들 법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보험하고 관련되어서도 역시 그와 관련되어지는 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해상보험법이라 적용이 되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영국이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워낙 이와 관련되어지는 이제 보험하고 관련되어지는 이 법규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컸고 전 세계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 약관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 법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각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영국 해상보험법을 자국 보험 관련 법규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또다시 국제적인 보험과 관련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좀 아이러니하게 국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요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MIA를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자국법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ICC 협회 적하약관 보험과 관련돼서 이제 화물하고 관련된 약관과 관련되어진 건데 신약관, 구약관 두 개가 있어요. 어차피 다 알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상 손해 중에 사고 중에 그 공동훼손이라는 사고가 있어요. 이것도 보험과 관련돼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그와 관련되어서 국제적으로 손해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일화시켜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요크 엔트워프 룰 YAR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국제소송 말고 우리가 무역에서는 또 상사중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에 관련된 중재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체계화되어져 있고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실제로 상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국제소송을 붙으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해서 배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해서
재판해가지고 이긴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미국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일, 전쟁 터집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상대방 국가, 상대방 미국 같으면 상대방 기업이 있는 주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승소를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재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무역을 하는 국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 특정국에서 우리가 그 승소를 했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내린 중재와 관련된 판정도 실제로 자국에서 내린 법원에서 내린 판결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실제로 이와 관련되어서 중재라고 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엔에서 협약을 만들었어요. 협약을. 그리고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냐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에요. 외국에서 내린 중재와 관련된 판정도 인정하고 집행도 할 수 있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제 이 협약에 가입한 회원을 앞으로 채약국이라고 불러요. 채약국. 그래서 채약국들 사이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해서 지켜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와 관련되어서도 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가입한 국가들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 협약이 채택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뉴욕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에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이것도 협약 내용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지금은 국제 상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각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파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제 상관습들이 있느냐, 어떤 규칙들이 있느냐, 어떤 협약들이 있느냐, 이름만 기억하셔서 카테고리 분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무역과 관련된 법이 있겠죠. 제가 50개가 넘됐습니다. 50개가 넘됐어요.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3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대외무역법이랬어요. 그리고 기타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검역법, 그 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법, 약사법 이런 것들도 전부 무역과 관련되는 법규입니다. 그래서 50개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법규들에 의거해서 우리가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물품이 국내에 잘못 유입이 되어서 국민 보건, 건강, 위생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는 해야 됩니다. 규제하고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법규에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역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각종 무역과 관련된 국제협정, 협약, 규칙들이 뭐가 있는가, 그 개념들, 이름들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용어들 몇 가지 나왔죠. 일반적인 우리 국제무역이라는 용어, 외국무역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세계무역이라는 용어, 그리고 오늘 나는 국제상거래에서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이라는 표현도 쓴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 부분 한번 읽어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미없는 잡지책, 만화책 본다는 생각으로 한 번 정도는 쭉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대충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